자, 두 번째로 계급과 계층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급은 이제 실제할 수 있는 어떤 실체적 개념이고, 계층은 우리가 보통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나누는 이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왜 실체하고 하나는 왜 실체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죠. 그래서 이 자수성가한 사람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커버그가 그 이약 뭐 84년생이면은 몇 살이죠? 서른이 약간 넘었나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이고, 이 굴만 눈 프로젝트라고, 이제 굴만 눈이죠. 그래서 이 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영국 가면서 카레 외 이제 그 음식,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하면서 또 이 자수성가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굴만우는 뭐 어떠한 그 경영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직원 복지도 상당히 그 신경을 쓰신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굴만우는 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카레로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제 카레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납품을 해서 실패를 해요. 처음엔 실패를 해가지고 거의 부도난 위기 속에서도 직원들의 그 임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고작 지급하고, 또 그러한 사장님의 그 직원 복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직원들이 또 더욱 열심히 일해서 그런 위기를 이겨내고 현재 굴만눈 프로젝트라고 많은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발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왜 소개했냐? 자,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고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뭐 지금도 볼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뭐 시골에서 어떤 그 고시를 패스하고, 지금 고시도 이제 폐지가 되고 이제 법학대학원을 가면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법학대학원에 대한 그 등록금도 만만치가 않죠.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시골에서 이 대학을, 서울대학교, 미안한 얘기지만 뭐 그러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도 솔찬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부러워하고 저희 동창이 서울대학교를 가가지고 이 현수막이죠. 현수막 거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그 이제 사교육 위주의 그 대학 진학률에 의해서 사교육 위주로 움직이네요. 그때는 그 당시만 해도 공교육 위주로 가는 거였지만, 지금은 뭐 학원이라는 것이 이제 본업이 됐죠. 본업이 되고 학교에서 잠자는 시간이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이런 사교육에 의해서 이 교육 구조의 문제죠. 이 대학 진학률이 결정나기 때문에 보통 이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급 출신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참 나기 이제 어려운 사회가 됐다. 그래서 뭐 사교육의 교육 구조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14년 영국의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가진 상위 계층은 압도적으로 사립학교 출신이다. 뭐 캠브리지나 이런 그 등록금이 비싼 학교, 뭐 보통 1년에 뭐 1억씩 들어가는 학교들이죠. 부유한 중산층 출신이다. 예? 등록금을 1년에 뭐 1억씩 들어가는 학교에서 이걸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중하류층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 부유한 중산층 출신이다. 전체 영국인 중 7%만 사립학교에 나오고, 그죠? 극소수가 나오는 거죠.
수석 판사 중 71%, 군 고위자 중 62%, 하원 의원 중 50%가, 내각의 36%가 사립학교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되었다는 얘기죠. 7%의 인구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개천용 지수.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우리나라 교수님이 이게 개발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쭉쭉 이렇게 뭐 지금까지 뭐 최근에는 이제 그 개발이 안 됐고, 하여튼 개천용 지수라고 해가지고 그 이 상승하는 게, 부모가 흑수저를 하면 자식도 흑수저를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개천용 지수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 분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신 분이고, SKY 재학생 중 70%가 금수저고, 이 때문에 계층 이동, 이 사다리는 사라진 세습공화국이다. 뭐 참 암울한 얘기죠. 뭐 암울한 얘기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런 거. 그래서 이 SKY 재학생 중에 70%가 금수저라는 얘기예요. 금수저라. 저도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학생들이 뭐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은 대학일수록 아이들이 자가 운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항상 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SKY 재학생 70%가 금수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운 얘기로 흑수저에서 계층 이동해서 사다리를 간다는 것은 어려워진 사회다. 세습공화국 사회다. 그래서 도표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지수는 없고 2013년도까지가 표현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분포, 자녀의 소득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개천용 진수론. 자, 왜냐하면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분포, 자녀의 소득, 이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뭐 적나라하게 말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기업에 가는 아이들하고의 연봉하고 이 중소기업의 연봉의 차이가 너무 엄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소기업을 안 가냐? 그러기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 갭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임금이 올라가니까 힘들죠. 그 힘든 부분은 국가가 채워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제가 자꾸만 그 사회경제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물론 자유주의에서는 뭐 당연히 뭐 노지만 그걸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주는 것이 뭐 청년 체험 통장 뭐 이런 것을 좀 채워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문제, 중소기업을 왜 안 가냐? 중소기업 가라. 그러니까 청년 실업난은 대기업은 뽑는 것이 이 중소기업에 보면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은 중소기업이 그 청년들이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구인난이고 대학생들은 구직난이고, 이게 엇박자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대기업만 간다는 얘기야. 은행 뭐 이렇게 이런 좋은 데만 가는 거고, 중소기업은 피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구인난이에요. 저희 나라는 이런 엇박자로 이제 청년 취업률을 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 뭐 중소기업을 가라, 뭐 자아를 성장시키고 자기 뭐 개발해 놓고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연봉이죠. 연봉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게 사회에 대한 어떤 적응이죠. 이왕이면은 연봉 많은 데로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SKY 출신들이 대기업을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 SK에 가는 이유가 또 70%가 금수저니까 당연하게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분포가 자녀의 소득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개천용 지수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5에서 20, 2013년도에 35%로, 그렇죠. 최근까지 보이죠.
이 지수는 기회가 평등할 때 성공할 사람 10명 중 기회 불평등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되었든 이제 개천에서 용이 상당히 나기 어려운 사회다. 그래서 부모의 학력과 소득 분포가 대학 진학률을 상관관계가 높고, 이 대학 진학률에서 또 대기업과 좋은 뭐 연봉이 높은 거에 또 상관관계가 높고, 이런 식으로 사회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공교육에 의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의 현 교육 구조에서는 사교육에 의해서 대학을 가니까 이러한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뭐 미국의 뭐 여러분들 아이비리그 그러면 나오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연봉이 그 친구들이 보통 뭐 7, 8천부터 시작할 거예요. 아이비리그 나오면 뭐 7천, 8천은 안 되고 5, 6천부터 시작되니까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1.5배, 2배 수준입니다. 뭐 서울대 나온 아이들보다 연봉이 오늘.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는 정말 힘들어요. 뭐 여러분들 TV에서 봤지만 그 공부하는 걸 보세요. 뭐 하루에 4시간 이상 못 자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공부를 해요.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그 결과로서 가는데, 물론 미국은 장학제도도 잘 발달돼 있어요. 장학제도도 잘 발달돼 있지만 아이비리그 가는다는 이러한 그 친구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아이비리그는 뭐 거의 뭐 연 한 1억 이상 드는 그런 그 구조이기 때문에 장학제도도 잘 발달돼 있고, 미국은 어떻게 커버하냐? 돈이 없어서 아이비리그를 못 간다. 그거는 미국 사회는 철저히 막고 있어요. 장학제도를 상당히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일단은 아이비리그 갈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놨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렇게 이제 개천에서 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천용 지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국가별 비교에 쓰이는 게 바로 진위기회 불평등 지수 지오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진위계수를 변형한 것이다. 이 지오 지수는 진위계수처럼 수치가 높을수록 기회 불평등이 심한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4.51%로 그러나고, 2018년도 SKI 대학의 재학생의 70%가량이 장학금이 신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있는 집의 자녀들이라고 한국장학재단은 그 결과를 공개한 적도 있다. 하여튼 뭐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고, 이 슬픈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빈곤선을 받고 이제 계층과 계급을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회 계급의 이제 중요성은 그 다음에 보고, 세 번째 시간 이제 여성의 이제 사회적 배제로 제가 이제 고쳤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배제 현상, 그렇죠? 배제 현상, 이렇게 이제 고치겠습니다. 배제 현상으로 보고, 여성 불평등을 이해한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떡 안 왔네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계급은 실체적 개념, 뭐 리얼리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계층은 이제 만질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다. 인간이 만든 머릿속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계급은 일단은 이 마르크스의 계급론의 기초에서 자본가와 자본주의 사회를 기초로 해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분석 단위가 하나예요. 딱. 다시 얘기해서 생산수단을 갖고 있냐,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면 자본가, 생산수단이 없으면 노동자. 분석 생산수단의 유무에 따라서 한 차원에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공장을 갖고 있냐, 생산수단을 우리가 공장을 갖고 있으면 자본가, 그 다음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임금 노동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딱 구별되어 있죠. 실체적인 개념이죠. 근데 계층은 마르크스 베버적인 개념이에요.
세 가지 3차원적으로 분석을 해요. 지위, 그죠? 명예고, 권력, 정치고, 계급, 지금 말한 막스의 계급, 경제적 요인이고. 그러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높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 상류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거의 드물죠. 우리가 정정 회장님을 한번 보자고요. 돈은 많으시죠. 권력은 없죠. 지위는 높죠. 이분은 어디다 놓을 거예요? 정정 회장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으로 봤기 때문에 이 3차원이 서로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그러한 것으로 되니까 우리가 이 계층 개념은 하나의 형이상학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득 5분위 배열에서 봤지만 1분기는 이제 하류층, 그 다음에 2에서 4는 중류층, 5는 상류층. 이게 소득 5분위 배율에서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급은 실체적 개념이고 계층은 형이상학적, 추상적, 인간이 머리에서 만든 하나의 소득 불평등 측정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급과 이렇게 계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자, 이 계급을 좀 보면은 아까도 했지만 마르크스의 그 계급론에서 기초하고 있고, 마르크스는 뭐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그러니까 중세 봉건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 이 계급 투쟁으로서 넘어갔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송합니다. 사회주의 사회로 가면서 이런 노동자들이 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진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자본가 계급을 이제 부르주아지라 그랬죠. 그래서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타인을 고용하고 이윤을 갖는다. 그러니까 P = C + V + M에서 이윤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자본가 계급이죠. 그래서 생산 수단, 그러니까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은 그때 시민은 부르주아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부르주아지 레보루션을,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자본주의 자기네들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은 부르주아지 레보루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노동자 계급은 뭐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고용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윤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윤을 뺏기는 이 노동 가치설이죠. 노동에 의해서 가치가 나오는데 자본가는 노동의 생산성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아도 이윤을 가져가니까 착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이라고 했고, 마크스는 이제 소자본가 계급,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 이 작은 기업, 보통 우리가 5인 이하 기업이라고 그러죠. 5인 이하의 이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람들은 작은 자본가다. 그래서 이 뿌띠가 불어로 작다죠. 뿌띠 부르주아지. 그래서 소자본가 계급, 우리나라 말로는 자영업자, 그죠? 자영업자. 이렇게 해서 계급을 세 단위로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다가 산업사회의 말기에 오면서 이 화이트 칼라라는 것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마르크스주의 계급이라고 하고, 니코스 이제 뿌랑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란차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뿌랑자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제 뿌랑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 사람 이제 프란차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 그 다음에 신중간 계급이라는 개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신중간 계급, 그러니까 보통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이 뿌띠 부르주아지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 마크스가 나눴던 그 뿌띠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5인 이하 자영업자를 구중간 계급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화이트 칼라,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감독하는 노동자 출신의 감독관, 이런 분들을
신중간 계급, 유뿌띠 부르주아즈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자는 자본가 계급,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신중간 계급, 구중간 계급, 노동자,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막스의 세 가지 차원을 네 단위로 확대했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신중간 계급, 그러니까 그 막스의 자영업자가 바로 뿌띠 부르주아즈는 구중간 계급이 되고, 자기가 제시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는 건 사무직 노동자죠. 이 사람들을 신중간 계급으로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계급론을 더 네 단위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신중간 계급은 뭐냐? 사무직 노동자, 화이트 칼라, 감독 기능의 노동자 출신들이, 그래서 배제해야 된다. 이분들은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만 전통적 부르주아제의 일부라고 봐서는 안 된다. 왜? 생산수단은 어차피 없으니까요. 왜?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요 위치, 이 신중간 계급을, 노동자를 통제하고 감독하지만 생산수단이 없다. 그래서 이 신중간 계급은 약간 모순적인 있다.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지도 아닌 이런 모순적인 위치에 있다. 예, 그래서 어빙 라이트라는 사람이 모순적 위치로서 신중간 계급을 의미하고, 이 신중간 계급에 의해서 노동자 혁명이 혁명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라이트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 어빙 라이트도 나름대로 계급론을 분석했지만,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설명하는 프랑자만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자의 신마르크스주의 계급은 자본가 계급, 그 다음에 구중간 계급, 신중간 계급, 노동자 계급으로 네 단위로서 나누어 보고, 여기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사회에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이제 형이상학적이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작품인 이 계층, 그래서 이제 베버를 기한다. 그래서 베버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토대 결정론, 하부구조 결정론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죠.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질이 토대를 결정한다니까 종교도 어떻게 되니까, 이들 관념이니까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따라서 결정이 나고, 그것은 막스는 구교와 신교의 여성에 대한 관념으로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베버는 반대를 드는 거죠. 아니다. 관념에서도 물질이 나온다. 그건 관념론자죠. 그래서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 특히 켈빈님의 직업정신, 이 직업정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서 이 관념론자죠. 그러니까 베버는 이런 막스의 이런 계급론에 반해서 아까도 했지만 지위,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이 사람이 이제 파당이라고 했습니다. 파당을 해가지고 요 명예, 신분, 권력, 그 다음에 계급, 경제적 분야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을 구분했는데, 알다시피 이 세 가지는 차원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정주영 씨처럼 돈은 많지만 정치적 힘이 없는 사람, 이거 어디에 지붕을 꽂으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형이 상학적, 추상적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계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경제에 의해서, 생산수단에서 구분되는 것은 다 뭐냐면 계급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생산수단을 떠나서 다른 거로서 구분하는 것은 다 계층 개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는 어떠한 출신에 의해서 구분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양반, 중인, 혈통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개념이죠. 후천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양반이 여러분들 후천적으로 취득됩니까? 내가 어떠한 피를 갖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양반, 중인, 평민, 그 다음에 노예,
우리나라는 노예라고 표현하는 게 노비죠. 노비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인도는 노예와 노비의 좀 차이를 설명드리니까, 자, 매매가 되면 노예예요. 근데 매매가 안 되는 것은 노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초까지는 다 매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가깝고, 임진왜란 이후는 매매를 국가에서 이제 막았어요. 그래서 노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양반, 중인, 평민, 노비로 이렇게 나누는 신분 제도를 갖고 있는 거고, 인도의 신분 제도, 이제 계층이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뭐 선천적으로 어떠한 피를 갖고 태어나냐에 따라 결정나죠. 그래서 브라만, 학자와 영적 지도자, 그 다음에 군인과 정치적 지도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농부와 상인을 바이샤, 그 다음에 노동자와 기술자를 수드라, 그 다음에 달리트라는 이런 불가 총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브라만, 지금도 이 신분제도가 어떤 분은 종교에 의한 신분제도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의 이런 신분제도가 아직까지도 이제 유지되고 있어. 저희 불가 총민들은 이 수드라나 바이사 이런 지역에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달리트, 이게 하나의 그 계층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급의 종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소개한 것은 이제 다니엘 벨, 이제 이데올로기의 종원, 이데올로기 종원이라 가지고 이제 막스의 이제 종원을 이제 얘기한 거고, 자, 이제 교재를 보면은 이 조직화된 계급사에서, 그쵸? 자본주의의 이 조직화된 계급사에서 세계화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더불어 지위 간섭지에 의한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는 뭐 생산 수단을 갖고 있냐, 뭐 화이트 칼라냐, 이러한 계급적인 것에 대해서 사회를 분류를 한 것에서 벗어나서 그죠? 지위에 의해서 바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 양식, 소비 패턴, 그죠? 이 지위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막스 웨버의 어떠한 그 명예를 하는 거 아니라 생활 양식, 그러니까 소비 패턴으로 구별이 된다. 그래서 생활 양식은 우리가 그 브루드의 생활 양식 아비투스 개념을 배웠죠. 그래서 계급에 의해서 생활 양식이 틀려지더라. 예? 그러니까 음식도 그죠? 상류층의 음식하고 중하류층의 음식이 틀려지더라. 이게 바로 아비티스죠. 문화 취향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오페라,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거, 일반적인 거, 이렇게 구분되더라. 이 취향도 바로 계급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 취향을 아비투스로 설명했지만, 이 워터스하고 이 팔쿠스킬은 이제 아예 계급은 이제 종언됐다. 이제 생활 양식, 소비 패턴, 특히 소비 패턴에 의해서 차별이 된다. 그래서 누구죠? 그 이마거라지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볼드리야르, 그렇죠? 볼드리야르가 이미지에 의한 소비를 주장했죠. 지금 탈산업 사회는 이미지에 의한 소비다. 그러니까 소비 패턴에 의해서 나눠진다. 그러니까 상중하는 것이 어떠한 소비 패턴을 갖고 있냐. 그래서 명품백,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일반 사람들이 백화점을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만 가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백화점에 못 가요. 본인의 월급으로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 백화점이 명품화되어 감으로써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오프라인 쇼핑몰하고 온라인 쇼핑몰하고 거의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서 모든 것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백화점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가서 백화점이 살 수 있는 길은 동남아시아처럼 이제 명품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명품은. 그러니까 명품이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것이 명품, 이게 일반인 상대에서
이제 고소득자 상대로서 변한다는 얘기죠. 명품 소비죠. 그러니까 뭐 백가라 같은 것이 뭐 몇천만 원 가고 시계 같은 것이 뭐 몇천만 원 가고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시계 하나 사는데 몇천만 원 살 수 있는 그런 그 소비 패턴을 못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비 패턴에 의해서 이제 상중하나는 이런 그 사람들의 층이 구별될 수 있다. 그래서 마크스의 계급은 이제 종언됐다는 것이 바로 파쿤스키와 워터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비 패턴, 명품을 뭘 소비하냐, 옷을 입어도 어떠한 옷을 입느냐. 여러분들 뭐 옷 하나도 뭐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명품 같은 거는 뭐 티셔츠 같은 것도 뭐 3, 40만 원 나가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그 3, 40만 원을 빼면 5벌, 6벌 사는 게 낫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끝으로 계급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또 사회 계급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 계급은 끝나지 않았다. 더 복잡해질 뿐이다. 계급은 생활 양식과 소비 패턴의 중심축으로 여전히 사회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다. 아까도 했지만 생활 양식, 브로드의 아비티스, 이 취향이라는 것은, 이 소비 양식이라는 것은, 너네 봐라, 소비 양식에서 평가되는 것 같지만 이 소비 양식은 계급에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품에 의해서 사회를, 계급을, 불평등을 분석한다 했지만, 그럼 명품은 누가 소비하냐 이거예요. 계급에서 소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급은 복잡해질 뿐이니 종언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반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표현식으로 가족 배경이나 출신 계급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계급은 여전히 현대사회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는 반대 이론도 있다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두 번째 계급과 계층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